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살보다는 염증기가 많이 있었던 얼굴이거든요. 제가 심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거기 건강심리학 첫 장에 나오는 게 만성통증이에요. 네. 근데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염증. 결국은 염증. 지방세포가 모이면 염증. 이 염증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편안하게 소염제를 먹죠.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유해균이나 유익균들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염증이랑 관계가 있어요? 일단 우리 장 안에는 당연히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상 세균 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적절한 비율이 유지돼야 돼요. 사실 유익균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어떤 유해균의 비율이 좀 너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염증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염증들이 심해지게 되면 비만이나 대사증후 같은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유해균도 있어요. 이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면 실제로 심한 설사를 유발하고 염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여기가 하나의 한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을 서로 누가 함락하냐, 누가 함락되고 누가 정복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유해균, 유산균들이 또는 유익균, 유해균들이 계속 싸우는데 제가 알기로 락토바실러스 그 가세리 BNR17이라는 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아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몸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전자에 써 있는 유전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출산한 다음에 자리 잡은 그 세균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유산균은 먹어주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맞아요.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쭉 다이어트건 뭐건 이제 제 몸 상태를 체크할 때 저는 이제 기본값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측정하는 기본값들의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얼굴색, 그다음에 뭐 이 비만도, 그리고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활력도 이런 것들로 보통 저는 기본값을 정하거든요. 아, 그럼 뭔가 좀 필요하겠다. 뭘 먹어줘야겠다. 아니면 운동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찾는데 혹시 각자의 그런 기본값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BMI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BMI 맞아요. 지수, 체질량 지수인데 제가 키가 한 1m 77 정도 되고 몸무게가 75kg인데 항상 과체중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얼굴을 보면 전혀... 그죠? 과체중이 나와요. 네네. 과체중. 그럼 키에서 100 빼면 70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사실은 정말 정상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BMI 지수는 정말 간편하게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걸로 대충 되더라라는 거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나타내는 거를 이제 BMI라고 하잖아요. 이 18.5에서 23 정도 사이에 있으면 이제 적정한 BMI 지수인 거고.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적정 범주를 살짝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뼈와 근육 이런 것들은 잴 수가 없거든요. 그 비만이라거나 건강에 문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근육질이 많기 때문에 BMI는 비만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분들은 건강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요. 정상 체중인데 비만이 있어요. 마른 비만. 그렇죠, 그렇죠. 내장 지방.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혈관계 이제 다양한 질환에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BMI만 맹신하고 있으면 내가 정상이니까 난 문제 없어라는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BMI가 아닌 다른 지수와 병행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자가 진단하셔라. 저는 1, 2kg를 잡아내는 눈바디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눈바디가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실님이 한 2kg가 빠졌어.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살 빠졌죠? 이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 치수. 그 건강이라는 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지갑의 건강이 동반돼야지 유지가 맞아요.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학의 기초 개념 중에서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계 효용 체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과 3개를 먹어요.
그러면 첫 번째 먹었던 사과는 우리가 만족을 100이라고 얘기해요. 100. 아주 맛있게 굉장히 먹어요. 맛있는 네, 맛있죠. 첫 사과니까.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과를 먹을 때, 야, 첫 번째 사과에 100을 느낀 것처럼 이것도 100만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근데 실상 70밖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70밖에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브릭스 당도가 떨어져 있는 사과를 먹은 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사과인데요. 똑같은 네. 사과인데도. 그리고 세 번째 사과를 먹으면 이거는 50밖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총량적인 만족은 커지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사과 3개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과 3개를 먹되 어떻게 먹어야? 단 사과와 사과를 먹는 사이에 인터벌을 조금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먹어야 그 만족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한계 효용을 뛰어넘으려고 단짠단짠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인터벌을 두게 되면은 3개 먹고 300의 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부부 생활 중에 배우자 서로 사이에도 네. 한계 효용의 법칙이 네. 적용되기도 하나요? 뭐 사실 약간 눈빛이 흔들리셨네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돈과 관련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애정도 한계 애정 체감의 법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리는 생길 수 뭐 이런 있다. 것들이 좀 대체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면 우리의 지갑도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단어에 보면은 뭐 해가 나오면 달이 나오고 뭐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 하면 따라 붙는 게 요요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요요 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운동과 식단만큼이나 첨예한 논쟁거리거든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성인이 자기 몸무게의 10%를 감량하고 1년 동안 유지하면 요요가 안 왔다라고. 그래서 요요가 안 온 비율이 20%. 20%. 그러면은 이 요요가 도대체 왜 어려운가를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이 요요가 온 건 당신이 다이어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몇 킬로의 감량에 성공을 했죠. 근데 보통 이 성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놓쳐. 그러면은 마음 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먼저 요요가 오고 난 다음에야 체중도 요요가 왔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순서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이 요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나름 그래도 과학적으로 네. 좀 입증이 된 그런 요법 중 하나가 이런 요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은 우리 몸의 체중 유지랑 그다음에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특히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네. 실제 결과를 보자면 국내 모 대학교에서 한 그룹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시켰고 한 그룹은 그냥 대조군 약을 줬는데 꾸준히 섭취한 그룹 같은 경우는 평균 이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많이 줄었네. 무려 5cm나 줄었죠.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식욕이 폭발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신기하게도 락토바이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이 식욕을 좀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오지 않도록 적은 양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아, 맞죠. 근데 이 가짜 배고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너 그러면 브로콜리라도 먹을래? 그거라도 먹겠다 하면 진짜 배고픔이고요.
난 배고픈 적이 없나? 그런 거구나.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된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뭔가를 채웠을 때 위가 어느 정도 차고 내벽에 음식이 닿았을 때 신호를 줘서 뇌에서 아 이제 배부르다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20분 정도 뒤에 나와요. 그 호르몬이 렙틴이고요. 그런데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식단이 잘못되거나 빠르게 먹어서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이 나와도 제대로 포만감을 못 느끼거나 또는 렙틴이 제대로 분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이런 렙틴에 대한 저항성도 어느 정도 민감도를 높여줘서 포만감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